안녕하세요. 저는 대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신소람입니다. 현재 미디어가 발달하며 미디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딩동댕 유치원의 제작진인 이지연 PD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자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EBS의 유아 어린이부에서 딩동댕 유치원 제작을 맡고 있는 이지현 PD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을 제작할 때 유아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유아가 비판적 사고나 정보 분석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사실 유아가 비판적 사고라는 걸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아직 연령대, 그러니까 특히 미취학 연령이라고 하는 연령대에서는 비판적 사고까지 가는 게 거의 그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또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컨텐츠가 어떤 게 양질의 컨텐츠인지를, 그다음에 그거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노출시켜 줄 건지를, 그건 철저하게 보호자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딩동댕 유치원은 이제 그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을 공급하는 입장이겠죠. 네. 딩동댕 유치원에서 캐릭터를 보면 다문화 가정, 조부모 가정, 장애가 있는 아이 등 소수자 정체성이나 사회적 고정관념에 벗어난 어린이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유아가 이러한 캐릭터의 특징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거나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캐릭터들을 만들게 되었나요? 제가 이 팀에 와서 CP와 PD의 역할을 하게 된 지가 지금 이제 22년도 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2년 반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이 딩동댕 유치원에서는 뚜앙이라는 캐릭터나 또똘이라는 캐릭터나 이런 캐릭터들은 되게 현실에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상 속의 캐릭터들인데, 그런 캐릭터 위주로 이제 꽤 오랫동안 10년 가까이가 방송이 되고 있었죠. 또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그 학교로 가서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게 중요할까를 많이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장애 다문화, 그다음에 이혼 조성 가정. 이 세 개가 이제 저한테는 그 이해가 좀 시급한, 세상에는 근데 너무나 많은 다양성 캐릭터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캐릭터들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경기도 이제 이런 초등학교 같은 데를 가면 거기는 또 엄청 많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비율이 또 엄청 서울보다는 또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속 얘기 같은 걸 하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이 이제 아이 같은 경우가 폐가 있는 친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다가, 제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인권이나 권리 문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다큐멘터리 PD를 지망하면서.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또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동의 권리에 내 아이의 권리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의 권리, 다문화 아동의 권리, 이혼 조성 가정 아이들의 권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저희 캐릭터 중에 이제 할이라는 친구랑 조아라는 친구는 성평등을 상징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 권리를 생각하는 캐릭터를 만들게 된 거죠. 딩동댕 유치원을 제작하면서 현재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유아 교육과 이러한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아동 권리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아동의 입장에서는 그게 권리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지만 그거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게 내가 이런 거를 누려야 되는 나의 권리고 내가 또 타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권리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는 저희 딩동댕 유치원에서 제가 했던 컨텐츠들을 보면 그걸 그냥 그 컨텐츠를 재밌게 보다 보면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본인들의 권리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여자인데 난 파란색이 좋아. 파란색 옷 입고 싶어. 근데 자꾸 어른들이 왜 그런 옷 입냐 그러고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죠. 조아가 이런 약간 여성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너는 남자애가 왜 그렇게 입냐 그리고 남자애가 씩씩해야지 남자애가 왜 이렇게 울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권리예요.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권리 교육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면 국영수 학습에 아직도 이제 미취학들도 요즘에는 선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누리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하죠. 근데 조금 더 약간 더 이렇게 뾰족한 권리교육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성교육 특집도 제가 했지만 장애 다문화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권리라는 거는 요즘에 이제 미래로 점점 이제 사회가 앞으로는 더 이 권리를 해석하는 개념이 커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권리라는 걸 해석하는 걸 좀 넓게 생각해야 돼요. 동물권 중요하죠. 고기를 먹을 것이냐, 그렇게 유기견이나 버려지는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후 환경도 식물권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다 포괄하는 권리를 알아야 되고 그것도 아이들도 물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했던 아이템 중에 우리 댕구 캐릭터가 유기견이잖아요. 그래서 댕구는 물건이 아니야 라는 방송 나갔던 게 있어요. 그게 동물권이죠.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내 권리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이 수많은 권리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딩동댕 유치원을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무엇이며 제작 중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요. 저는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제 기질이에요. 제 의지고. 근데 그거를 수위를 낮춰서, 그리고 쉽게,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애들은 이제 성인보다 훨씬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30초도 제가 봤을 때는 제 딸은 버티지 못하고 채널을 자꾸 돌려달라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달하고 또 재미를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어쨌든 제작단에서 제일 어려운 건 PD는 카메라 촬영이나 편집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뭘 찍을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PD의 가장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카메라는 아주 전문화된 카메라 감독님이 찍고 편집도 처음에 수련 기간 동안에는 한 몇 년간은 그래도 이제 내가 편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저 정도 연차가 되면 감독이 따로 있어요. 편집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기획이거든요. 근데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 이 사회적 메시지로 이 공중파를 통해서 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뭘 말하는데 그거를 어떤 형태의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포맷, 형식, 예능으로 할 거냐, 드라마로 할 거냐, 시사 교양으로 할 거냐, 저같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할 거냐, 그럼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런 게 다 기획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 하고 싶으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냐.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겁니다. PD를 지망하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딩동댕 유치원 시청자로부터 받은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 반응이 프로그램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반응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요. 사실 이제 딩동댕 유치원이 다문화나 이혼 조성 가정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장애 캐릭터가 나온 걸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게시판에 이제 그 장애 아동의 학부모님들, 보호자님들이 되게 많은 소감글을 올려주셨는데 저희도 공부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방송을 냈지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한 것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으셨고, 예를 들자면 그 휠체어 타는 우리 하늘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나머지 애들이 다 같이 보트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휠체어를 탄 채로 보트를 탄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놀이기구를 탈 때는 이 아이는 안 타고 걔네들만 탄다든지, 이런 되게 저희가 초창기 때 그런 좀 디테일하지 못했던 설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걸 보시고 휠체어에서 꼭 왜 휠체어에만 얘는 앉아 있어야 되냐, 뭐 의자가 있으면 또 이걸 옮겨가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의자에 앉으면 된다. 그것도 이제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고정관념이죠. 왜 걔는 휠체어에만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것들도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저도 편견을 좀 많이 깨나가면서, 자폐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이 많이 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데 많은 정보를 주세요. 어쨌든 저 상황에서 우리 애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부모들이 유아와 함께 콘텐츠를 시청하고 올바른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작자로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시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주의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저희는 그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저희 매주 대본 회의 할 때 들어오시고, 그분이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대사부터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애들이 그런 것들은 다 검증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특집성으로 하는 그런 성교육이라든지 8월 달에 이제 저희 또 방송하려고 하는 그런 전지적 어린이 시점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 세상이 인프라가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이제 알아보는 그런 또 특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따로 만나야 돼요. 어쨌든 계속 자문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 별이 캐릭터 나왔을 때가 이제 그건 엄청 오래 자문 기간이 걸렸고,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과 그 다음에 상담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계속 별도 검증도 따로 계속 대본 하나하나마다 검증하고 있어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제작진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이 있나요? 문제는 너무 많은데 문제는 항상 터지고요. 왜냐면 엮여있는 이제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획 단계 때는 작가, 그 다음에 촬영할 때는 뭐 조연출, 연기자, 저 같은 경우는 성우도 있고, 카메라팀, 세트팀, 소품팀 다 엮여있고, 뭐 후반 작업 CG 업체, 뭐 종편실 감독님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 한 100명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스케줄이 어떻네,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나 얘랑 못하겠네, 이런 가지 이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죠. 그냥 빵 터지는 무슨 세트가 무너졌어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방송국은 어쨌든 제작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정을 내가 예산을 운영할 것인가도 제가 해야 돼요. 저는 돈도 계산하고 연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를 불편해하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 좋으시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나요? 이러한 전략이 프로그램의 질이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률은요,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 사실은 지상파 시청률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유아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제가 이제 강연하면서 얘기했지만 지상파도 위기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유아 인구도 이제 거의 위기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는, 시청률적인 면을 좀 덜 신경을 쓰더라도 되게 공영적 메시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공영방송국이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돈을 받고 나라에서 이거는 니들이 이걸로 부가 수익을 수익을 창출하거나 시청률 대박 나서
돈 막 엄청 벌거나 이런 거를 못 하더라도 이건 지켜줄 테니까, 내가 나라 돈으로 지켜줄 테니까 해 라고 하는 게 공영성을 지킬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게 EBS의 어린이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애니메이션들, 티니핑이나 요즘 되게 유명한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상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구분되는 것이고, 그런 친구들은 더 그쪽은 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청률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시청률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덜 중요하고,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공영성을 조금 더 지킬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방송 PD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나 기술은 무엇인가요? 특히 초보 PD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아까 사실 조금 먼저 내가 얘기해버리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PD로서 경력이라는 거는, 제 경력을 얘기를 잠깐 드리면, 방송국 PD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거의 6 정도에 먹었어요, 마음을. 대학생 때도 PD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 사실은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때는 정말 내향형 인간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는 이제 연극을 우연찮게 연극을 했는데, 연극도 되게 저하고 잘 맞아서 연출가가, 그럼 연극 연출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여행만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휴학을 하고, 이제 PD들이라는 게 자질이 뭐냐라 그러면, 저는 물론 공부는 해야 돼요. 언론고시라는 걸 해야 되고, 시사상식, 장문, 기획안 이런 것들 당연히, 한국어인 능력시험 이런 거 다 쳐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장문이나 기획안에 들어갈 콘텐츠가 뭐냐 그러면. 그게 근데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면접에서 저는 어지간하게 이제 이 연차가 쌓이면 어느 정도 얘기해보면, 이 사람 미천이 어디까지구나가 좀 보여요. 면접관들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이제 책, 영화, 연극, 뭘 보든지 봐라,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그게 PD가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약간, 저는 그건 확실히 겉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딩동댕 유치원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전통적인 TV 방송의 차이점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작진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유연하지 못하죠. 왜냐면은 이 큰 지상파 방송국은 몸집이 커요. 그래서 참 요만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이 식구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 쉽지 않아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신문이 먼저 사양 산업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TV가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죽지 않을 만큼 연명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적어도 공영 쪽은 연명 치료를 하면서 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작비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지켜야만 하는 영역은 컨텐츠로서 공영성인 거예요, 결국에는. 밥이 매일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고, 그래서 라면을 먹고 싶어. 근데 언젠가는 밥을 또 먹어야 이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지는 않은데 밥심 같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EBS 방송 콘텐츠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플랫폼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안 벌면 안 돼요, 거기는.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맞게 MSG를 많이 칠 수밖에 없는 거가 있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방송 PD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되게 수많은 어른들이 계속, 저도 5, 60대 저희 이제 어머니 세대들이 또 저한테 계속 조언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 그거에 이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의지와 기질과 우연이에요.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결국 내 기질을 잘 너무나 열심히 계속 고민해야 되고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겁나 힘들어요, 사는 건. 근데 그거를 다 돌파해 나갈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내 기질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질에 맞게 내 의지를 잘 세우고 마지막에는 우연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딱 올해 40이에요. 근데 입사는 27에 했어요. 근데 제가 딩동댕 유치원으로서 처음 어떤 PD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인지될 수 있었던 건 38이에요. 그러니까 11년을 사실 저는 EBS에서 일은 했지만 아이를 둘 낳으면서 PD를 접은 것도 거의 뭐 3년은 접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제작을 안 하는 부서에도 가서 뭐 한 3년을 있었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 기간도 길지 않았고 거기서 원하는 프로그램 해도 그게 잘 안 됐던 기간도 길었고 그러니까 11년을 사실은 있다가 이걸 내가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뭐 조급하지 말라 그러지만 사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저는 언젠간 우연히 와서 잘 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버틸지를 아무리 지겹고 지겨워도 그 루틴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연이라는 기회가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그 공백기에서도 계속 책 읽고 뭐 고민해보고 뭐 기획해보고 아무도 안 봐줘도 내가 기획안 써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이 어떤 기회가 저는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또 뒷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이제 내가 기획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오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해나가시면 언젠간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EBS 이지연 네. PD님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PD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짝짝짝.